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권태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UN SDG 관점에서 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R&D 글로벌 비교를 통한 현주소 분석입니다. 앞서 되게 교수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려서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트로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저희가 당면한 현실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그 기후 위기 대응을 박조재 교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데 지속 가능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런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2030년까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후 위기 대응에서는 R&D가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한국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5가지 그런 주제로서 한번 논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현황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두 번째, 한국의 SDG 연구 규모는 어떠한가? 양적인 연구량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한국의 SDG 연구 성과는 우수한가? SDG 13에 대한 그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그런 연구 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로 누구와 협업하고 있나? 그 다음 한국의 협업 연구를 할 경우에 한국이 과연 주도하고 있나? 이런 5가지 주제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후위기 현황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더 데이터적으로 직접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당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본 그래프는 이제 평균 지표면 온도 변화를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만 이제 한번 본 그래프인데요. 1951년부터 1980년까지의 그런 세계 평균 지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과연 세계와 한국의 지표면 온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빨간색은 지금 세계에 대한 그런 지표면 온도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2005년도에는 약 1도에서 2024년도에는 이제 한 2도까지 이제 증가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2005년도에 1도부터 해서 2024년도에는 2.5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평균 증가량은 연으로 따지면 0.067도고요. 세계 연평균 증가량은 0.043입니다. 그래서 증가율만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한국의 증가율이 세계의 증가율보다 약 1.5배 많아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표면 온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로 인해서 기후 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지표면 변화를 2014년부터 2024년도까지 세계와 한국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앞서서 좀 연도를 맞춰가지고 2005년도부터 하고 싶었는데 세 개의 자료는 있는데 한국 자료가 없더라고요. 2014년부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014년부터 비교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400 ppm에서 2024년 425 ppm까지 연평균 증가량 약 2.51 ppm per year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410에서 2024년도 약 한 433 정도까지 ppm까지 연평균 증가량 2.24 ppm per year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연평균 증가량이 이제 세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의 연평균 증가량이 한국보다 더 큰데,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절대값은 지금 한국이 항상 세계 평균보다 약 10 ppm 이상의 짙은 농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서도 한국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평균 해수면 변화입니다. 평균 해수면 변화도 마찬가지로 세계 같은 경우 2005년도부터 이제 20mm부터 2024년도 이제 80mm로 연평균 증가는 약 3.70mm per year로 증가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0mm부터 2024년도 같은 기간에 100mm까지 연평균 증가량 약 4.95mm per year로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평균 증가량이 한국 같은 경우가 세계의 연평균 증가량보다 약 한 1.4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서 지금 보여드린 그런 지표면 온도 변화, 그다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그다음에 해수면 변화에서 알 수도 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여드린 그런 일부 지표의 그 증가율이라든지 혹은 절대값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세계보다 더 좀 평균보다는 더 안 좋은 환경이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더 이상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과연 이제 이런 기후 위기에 한국이 미치는 영향과 책임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G20 국가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총 국가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20 국가 중에 12위로 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보시면 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유럽 국가들이죠.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한국보다 훨씬 더 그 총 배출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배출량은 적지만 그러면 G20 국가의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 증가율을 한번 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배출 증가율이 G20 국가 중 8위로 지금 뒷부분에 보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이 한국보다도 월등히 많은 증가율을 보이는 신흥국도 존재하긴 하지만 과연 이제 그 선진국적 경제 구조를 갖는 한국이 다른 그런 선진국 대비 플러스 그 온실가스 증가량을 갖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한국은 기후 위기 관련 R&D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나라는 것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관련된 자료를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REA의 에너지 분야에서 저탄소 R&D 투자 규모를 좀 살펴보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거든요. 본 그래프는 이제 REA 대비 각국의 저탄소 R&D 비중입니다. 그래서 REA 평균과 REA 유럽 지역 평균, REA 미주 지역 평균, REA 아시아 오세아니아 평균, 그리고 한국이 있는데요. 한국의 저탄소 R&D 비중은 전체 REA 중 약 3.8%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온실가스 배출 전 세계 대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그 비율 1.3%보다는 뭐 훨씬 더 많은 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 분야 저탄소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2.6%로 계속 그 저탄소 R&D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뭐 유럽 같은 지역에 비하면 약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에너지 분야 쪽에서 그 저탄소와 비저탄소 대비 보통 화석 연료 관련 R&D들이죠. 그래서 비저탄소 R&D 대비 저탄소 R&D의 투자 비중을 본 건데요. 일단 보시면 딱 보이시겠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 물론 이제 IEA 회원국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긴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탄소 R&D가 비저탄소 R&D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한국도 잘 따라가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저탄소 R&D 비중이 뭐 유럽이나 IEA 평균, IEA 아시아 오세아니아보다는 좀 비율이 낮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뭐 이미 정답을 다 얘기하긴 했겠는데, 예, 정답은 한국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기후 위기로부터 절대로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한국의 SDG 13 연구 규모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본 이제 뭐 잠깐 SDG 13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본 논문 분석은 웹 오브 사이언스 DB에서 제공하는
SDG 13 논문 분류를 통해서 대상 논문들을 분석을 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SDG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 합의한 목표고, 그 중에 SDG 13은 그 기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SDG 13이 기후 변화 그 대응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그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의 세부적인 그런 범위가 나와 있는데, 출판 연도는 2005년도에서 2024년도로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한국의 SDG 논문 수는 왼쪽 그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밑에 가로는 이제 전 세계 대비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5년도부터 2024년도 SDG 13 분야 논문이 약 48,584건으로 전 세계 2.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는 한국이 7.3%로 전 세계나 G20 국가 평균보다는 좀 빠르게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얼마만큼 SDG 13에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냐라는 비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논문 대비 SDG 13 논문 비중과 그 다음에 전체 논문 대신 또 SDG 분야에서 또 SDG 13에 얼마나 논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느냐를 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체 논문 대비 SDG 13 논문 비중은 한국이 4.5%로 전 세계나 G29가 6.8%에 비해서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또한 SDG 논문 대비해서 봤을 때도 한국은 7.8%로 전 세계나 G20 국가 평균 11.4%나 11.5%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나 G20 국가 평균보다는 좀 SDG 13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 주제는 다른 주제보다 좀 덜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절대 논문 수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본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G20 내 이제 13입니다. 그래서 하위권이 하고 있고, 추가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의 그런 논문 비율이 굉장히 커서 두 국가가 거의 양쪽으로 SDG 13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또한 얼마만큼 다른 분야보다 SDG 13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논문 대비 SDG 13 연구 집중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집중도를 봤더니 G20 국가 중 거의 하위권입니다. 18위에 속하고, 그리고 G20 국가인데 왜 19개만 있냐면 하나가 유엔이거든요. 유엔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이제 SDG 13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있다라고 G20 국가 중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온실가스 배출 대비는 어떨까?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 규모로 논문 수를 정교화했을 때 그런 순위를 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G20 국가 중에서 이제 8위로 조금 순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대비는. 그렇지만 아직은 상단에 있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독일 같은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수치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X축을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로 보고, 그다음에 Y축을 이제 SDG 13 논문 점유율로 봐가지고 해당 국가들을 포지셔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제 그 회색 점선 사선이 보일 텐데, 이 회색 점선이 의미하는 게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과 이제 SDG 논문 점유율이 같은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 점선 위쪽 영역은 해당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보다 더 SDG 13 연구 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국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계선 아래쪽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보다 그런 SDG 13 연구가 좀 저조한 국가들입니다.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위쪽 영역에 존재를 해서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보다는 우리가 SDG 13 논문 쪽에 연구 기여도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면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이런 선진국들이 경계선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반면 한국은 거의 경계선 쪽에
위치에 있어서 그 기여도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그 SDG 13 연구에 한국의 그 논문 수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신규성이 어떤지를 이제 G20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장기 성장성은 그 논문 2005년 분석 기간 동안의 논문의 그 연평균 논문 수의 연평균 성장률로 정의를 했고요. 신규성은 최근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좀 나왔느냐를 보기 위해 전체 분석 기간 중 최근 3년의 논문 수 비율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이제 그 회색 점선은 뭐냐면 요 점선 기준 그 회색 점선은 G20 국가들의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을 넘으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G20 국가에서 중간 이상은 한다라는 의미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성이나 중장기 성장성 모두 상위권, 중간은 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신규성하고 중장기 성장성이 큰 거를 알 수 있고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같은 경우 중장기 성장성이나 신규성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선진국들은 좀 성숙기 단계의 연구 구조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SDG 13 연구 규모는 어떠한가에 대해 답을 하면 한국은 아직 SDG 13 연구 규모 측면에서 선도국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주요 국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물량적이나 연구 집중도나 다 하위권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성장성이 좀 다소 높은 만큼 향후에 이제 연구 기여도를 좀 늘려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그런 양적인 규모를 봤다면 다음으로 한국 SDG 연구의 성과는 과연 우수한가를 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 인용 상위 10% 이내의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정의를 해서 이 우수 논문들의 이런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SDG 우수 논문 수의 한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 대비 1.8%로 2005년도부터 2024 분석 기간 동안에 약 4,291건을 기록을 했고요. 요거는 아까 봤던 일반 논문, 우수 논문이 아닌 일반 논문 세계 비중 2.3%보다도 낮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논문 쪽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좀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수 논문 연평균 성장률은 11.2%로 이건 반대로 일반 논문 성장률 7.3%보다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DG 우수 논문의 비율을 그러면 한번 살펴본 건데요. 마찬가지로 회색은 전체 우수 논문 대비 우수 SDG 13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4.0%로 전 세계나 G20 국가 6.5나 6.6%보다는 작은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SDG 우수 SDG나 아니면 또 SDG 13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우수한 논문을 많이 쓰냐를 보기 위해서 이제 파란색의 SDG 13 논문 대비 우수 SDG 13 논문 비중도 살펴봤는데 한국은 이제 8.8%로 전 세계나 G20 국가 평균 11.4나 12.1%보다는 좀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규모를 봤더니 우수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도 또 하위권이더라. 그래서 G20 국가 내에서 12위로 하위권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DG 13 논문 비율 중 우수 논문의 비율 얼마만큼 우수한 논문에 집중을 하느냐를 좀 살펴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G20 국가 중 15위로 질적으로도 좀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G20 국가 중에서는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SDG 13 우수 논문 수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순위가 올라가서 중상위권 한 8위 정도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동일한 프레임으로 우수 논문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우수 논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계선이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과 SDG 13 우수 논문 점유율이 같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존재하면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보다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하는 데 세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래도 SDG 13 논문 기여도가 더 많은 국가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그런 선진국보다는 그래도 그 기여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G 13 우수 논문에서 중장기 성장성과 영구 신규성을 보면 둘 다 이제 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논문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일반 논문처럼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앞서 설명한 그
그 SDG 13 분야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는가와 그다음에 얼마만큼 SDG 13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과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집중도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G20 국가를 비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SDG 13 논문 집중도, SDG 13 분야의 딴 분야보다 그렇게 많이 집중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SDG 13 논문 우수율도 좀 낮은 편이라서 그 SDG 13 쓰고 있는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의 비율도 그리 크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SDG 연구 성과는 우수한가에 대한 답은 마찬가지로 한국은 아직 SDG 13 연구 우수성 측면에서 뭐 선도국이라 하기는 어렵더라. 근데 여기도 성장성은 좀 다소 높은 만큼 향후 연구 역량을 좀 늘려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G 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 대응을 하는데 한 국가만의 그런 대응으로서는 당연히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책 같은 거를 같이 좀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 부분이 SDG 13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럼 주로 누구와 협업하고 있나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국이 국제 협력 비중이 어떠냐를 좀 한번 본 건데요. SDG 13 분야에서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나 G20 국가 이런 초록색이나 회색보다는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제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G20 국가별로 봤을 때는 근데 그 파란색이 이제 국제협력입니다. 그래서 순위로 그 국제협력 순위로 쭉 나눠본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 G20 국가 중에서 하위권 14위를 기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봤을 때는 좀 한국이 좀 하위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그럼 한국은 주로 어떤 국가들과 좀 국제협력을 하느냐 해서 국제협력 상위 10개국에 대해 상호 협업 비율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 일본, 그다음 뭐 독일, 영국 이런 국가들과 SDG 13 분야에서 연구 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우리 기준으로 해당국의 연구 협업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은 해당국 기준으로 한국의 그 협업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한국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죠. 우리는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이런 애들하고 굉장히 연구 협업을 해서 걔네들의 비중이 높은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비중 있는 협력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과연 걔네들의 성과는 우리보다 우수한가를 좀 볼 수 있기 위해 지금 한국을 기준으로 그 기준선을 그린 다음에 걔네들의 그 주요 협력국의 SDG 논문 우수율하고 SDG 논문 집중도를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한국보다 두 지표에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인도는 SDG 13 논문 집중도는 높지만 SDG 13 논문 우수율은 좀 낮아서 이제 우수한 논문에 좀 집중하는 거는 좀 한국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그래프가 복잡하긴 한데, 그럼 과연 이런 주요 협업국과 우리가 협업을 할 때 성과가 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하고 좀 협업할 때보다 올라가는가냐를 좀 보기 위해서 좀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그 회색 점선 부분이 한국의 협력 평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한국과 해당국의 협력 논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원이 그 회색 점선보다 만약에 오른쪽에 있으면 그 값이 커가지고 한국이 다른 나라 국가들 평균적인 협력 성과보다는 걔네들하고 협력을 할 때 더 성과가 잘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G 13 논문 집중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호주나 독일, 중국, 일본과 협업 시 협업 평균보다 좀 높은 논문 집중도를 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논문 우수율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그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빨간 원들이 회색 점선보다 오른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제외 주요 협력국과 협업 시에 협업 평균보다는 높은 SDG 13 논문 우수율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은 주로 누구와 협업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뭐 국가를 제외하고 일단 한국
한국은 연구 집중도 및 우수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와 주로 협업 중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보다도 훨씬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중국보다도 유럽 쪽이 이제 그런 질적 앞에서도 봤지만 질적 우수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애들하고 협업을 하면 오히려 질적 우수성이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냐라는 좀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이 주로 누가 협업하고 있냐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과연 협업 시 연구를 주도하고 있냐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도는 논문에서 이제 주저자나 교신 저자인 경우를 그 연구 주도로 정의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 연구 주도는 한국이 이제 파란색인데 전 세계보다는 연구 주도율이 낮고 그다음에 G20 국가보다는 좀 높게 나옵니다. 당연히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세계보다 낮은 건 좀 당연한 결과가 연구 주도가 국가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연구 주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작게 나오는데 의외인 거는 G20 국가도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19개의 나라가 있는데 걔네들이 나라가 많아지니까 연구 주도할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좀 낮게 나온다는 게 좀 특이한 결과입니다. 그럼 국가별로 봤을 때 어떠냐 그랬더니 한국의 연구 주도 국제 협력을 할 경우에는 한국의 연구 주도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8.5%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국제 협력 자체를 한국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제 협력을 할 때 연구 주도율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주요 협력국가 그러면 연구 주도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이제 한국이 연구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우고 파란색 부분은 이제 해당국이 연구 주도를 가져가는 경우를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독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국제협력 시 한국의 연구 주도 비율이 굉장히 높음을 보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둘이 협력을 할 때 한국이 연구 주도하는 게 좋냐, 성과가 더 좋냐, 아니면 해당 상대방이 연구 주도를 하는 게 더 좋겠냐를 좀 보기 위해서 본 건데요. 좀 그래프가 복잡하긴 한데 빨간색 원은 해당국과 한국이 협업할 때 한국이 연구 주도를 하는 논문이고요. 파란색은 해당국이 연구 주도를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우리가 연구 주도할 때 뭔가 성과가 좋은 경우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보면 논문 집중도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논문 우수율은 대부분 우리보다는 상대 협력국에서 연구 주도를 할 경우에 논문의 우수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국제 협력과 연구 주도를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G20 국가에 대해서 X축의 국제협력 비율, 세로축의 연구 주도 비율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본 거고요. 가운데 점선 기준선은 이제 G20 국가의 그 연구 주도 비율과 국제협력 비율 중앙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사분면에 존재해서 국제협력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일단 국제협력을 할 경우에는 연구주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한국은 협업 연구를 주도하고 있냐라는 답에는 한국은 G20 국가 중 국제협력 비율은 낮지만 일단 국제협력 시는 주로 연구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질적 우수성 부분에는 상대국이 이제 연구 주도를 하는 경우 오히려 더 성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질적 우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꼭 연구 주도만 주장할 게 아니라 선도국 주도로 고영향력 연구에 공동 연구자를 참여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시사점을 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훈 팀장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